네, 오늘 밤 12시까지 내년도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님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산안 합의됩니까? 셧다운이 결국 되는 겁니까? 막 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If it has to shut down, it will have to shut down. 만약에 셧다운을 해야 한다면 셧다운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그런 발언을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 좀 대안이 있으신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또 거기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도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 어찌 보면 뭐 무책임한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밀당인 셈이죠, 밀당. 왜 모르겠어요. 이제 뭐 보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뭐 모르진 않을 터인데 이제 일종의 밀당이죠.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 이렇게 강경하니까 너희들, 우리를 뭐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양보해야 돼. 뭐 이런 일종의 밀당인데 여하튼 팩트는 그겁니다. 답변 내용은 그거예요. 셧다운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자, 연방정부는 이제 다음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오늘 밤 12시가 2024-25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고 적자 방지법에 따라서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셧다운이 되면 그러면 연방정부는 모든 것이 올스탑이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적자 방지법이라는 일종의 임시 예산안이 그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시 예산안에 따라서 아주 필수적인 인원만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비필수적인 인원은 정상 근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아주 필수는 뭐냐? 예를 들어서 국토 안보를 하는 뭐 군인들이라든지 또 뭐 보안 관련 그 국토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FBI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비필수는 뭐냐? 사무실에서 어떤 걸 뭐 분석을 한다든지 서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권 심사라든지 비자 내주고 뭐 이런 거는 일단 지연됩니다. 네, 그건 뭐 당장 하루 이틀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필수 인력은 스탑되고 필수 인력은 일단 가고요. 그럼 비필수 인력이 스탑되면 일을 안 하는 건데 어떻게 안 하는 것이냐?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갑니다. 월급 못 받고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열흘씩 그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흘 동안 강제 무급 휴가를 가는데 그 뭐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소급해서 월급 다시 주긴 줍니다. 단 이자는 없이 소급해서 주긴 줍니다. 자, 연방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상을 계속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밤 12시까지 최종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은근히 셧다운이 되기를 좀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 정부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셧다운이 되기를 은근히 바란다?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셧다운 됐다고 해서 영원한 셧다운은 아니고, 빠르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늦으면은 뭐 20일, 30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셧다운 된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그 틈을 타서 정부 효율화, 그러니까 구조조정, 인력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하려고 했던 그걸 좀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은근히 뭐 치명적이지 않다면 며칠 정도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는 셧다운이 발생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내심 기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측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공공의료보험을 불법 이민자들과 연계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그 메디케이드 이런 혜택을
불법 이민자들이 받고 있지 않다. 왜 그거하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라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 민주당들이 불법 그 체류자들하고 이 혜택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아주 철저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합의 안 해줘. 이제 이러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조금씩 양보해서 이제 이걸 좀 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을 맞추는 게 서로 간의 밀당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오늘 안에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셧다운이 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에게 주는 무슨 뭐 SSI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결국은 이제 못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데 그런 건 나갑니다. 그런 건 나가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이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안을 갖고 와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선에서 지금 이게 합의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방정부 셧다운이 됐던 적이 있느냐? 네, 뭐 기억하시는 대로 뭐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죠. 지난 근대 한 50년 정도 미국을 한 50년 정도 지금부터 50년 전 좀 훑어보면 21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셧다운이 된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대부분의 경우에 뭐 몇 시간, 며칠 안에 이제 끝나는 건데 가장 짧은 건 뭐 2시간 만에 끝난 것도 있고요. 가장 긴 셧다운은 한 달이 넘게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 12월 22일부터 다음 해인 2019년 1월 25일까지 셧다운 됐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셧다운 되는 걸 그렇게 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에 역사적으로 가장 긴 셧다운 그 기록이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있었는데 그때 35일이나 정부가 셧다운 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회복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기능이 일시적이라도 정지가 된다. 기능 업무 마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 밤 12시 전에 좀 드라마틱한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연방정부 셧다운 없이 자연스럽게 차기 회계년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복수국적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지고 있잖아요. 점점점.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걸 65세 이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거를 40세로 낮추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 결과까지 나왔어요. 자, 한국정책연구관리라는 곳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분석 이라는 그 연구 보고서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현행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에 한국의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얼마나 크냐라는 걸 봤을 때 10년간 복수국적 가구가 14만 3천 가구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65세로 했을 때 말고 40세로 낮추면 한 10년 동안 복수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사는 어떤 가구가 14만 3천 가구 더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분들이 이제 돈도 쓰고 결국은 이제 소비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간 소비 활동과 관련해서는 7조 7천억 원. 네, 그 소비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생산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한국 정부가 유리한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그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복수국적에 대해서 매우 이제 그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신데 지난달 그 워싱턴 DC 지난달이 아니죠. 지난주 워싱턴 DC 그 동포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교민 간담회에서 한마디 했다고 뭐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본인의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탄력을 받고 일을 하니까 좀 지켜볼 만한데 자,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은 뭐 가정입니다만은
40세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춰줄 경우에 경제 효과가 크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복수국적을 허용하니만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한국의 기존 국민들, 기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 정서, 감정 이런 거가 이제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 미국에 사는 뭐 꼭 미국만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시는 그런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도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하는 것을 문턱을 낮춰서 40살부터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시민권 갖고 잘 사시는 분들이 한국의 복수국적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만큼 더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 이만큼 도움이 됩니다라는 게 알려지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도 좀 훨씬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뭐 복수국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저는 뭐 그런 걸 많이는 올리진 않습니다만은 뭐 1년에 한두 개 정도 올렸을 때 대부분의 경우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만은 가끔가다 한두 분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 한국에서 한국의 어떤 혜택이 되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인제 와서 한국 잘 사니까 또 쏙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그런 사람 반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하지만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경제에 어떤 해를 끼치기보다는 부담이 되기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뭐 미국 교민들 단체가 낸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국정책관리연구소에서 낸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보고서에는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낮추어 주는 것에 대한 재외동포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한 거죠. 자, 재외동포 응답자 가운데 약 74%가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또 허용 연령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복수국적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뭐 반드시 하겠다는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그 허용 연령에 해당된다면 복수국적 난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93%나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좀 이해해. 뭐 한국에 올 때 그래도 돈이 없진 않을 터이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뭐 죄송합니다. 뭐 중국 쪽에 뭐 조선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올 수 있으니까 한국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적별로 이제 조사한 것도 있는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물어봤을 때 약 78%가 복수국적 제도를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복수국적 신청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중 94%가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한국에 복수국적 신청해서 한국에 사신다면 이건 뭐 정말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조사하고 연구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한국 경제에 전혀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신 분들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 됐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럼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한국에서의 사업도 원활하게 하고 싶고, 뭐 투자도 하고 싶고, 경제 활동을 계속 한국에서 편안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 취득 후에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91%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91%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뭐 앉아갖고 그냥 놀면서 뭐 혹시 혜택만 받아 먹으려고 가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경우에 적정한 나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37%가 40세로 낮추어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답변해서 제일 많았습니다. 37%. 그리고 현행 65세로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한 9% 정도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다 원한다,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복수국적 허용 연령 그 하향을 위해서는요, 한국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제 국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대표 발의로 나온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는 아니고요, 50세로 낮추자. 50세로 낮추자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표결하고 이제 통과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50세로 낮추자라는 게 발의는 되어 있다. 국회의 책상에는 올라가 있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혹시 또 이게 급박하게 새로 뭐 통과됐다든지 표결이 뭐 내일 모레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된 후에 귀국하는 대신에 현지 잔류를 선택했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현지 잔류지. 일단 나는 지금 구속 상태에 계속 있더라도 한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남아서 내가 이민 재판 관련된 좀 다투어 보겠다. 이제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계속 구속 상태에 있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분이 수감 22일 만에 결국 지난 주말에 석방됐습니다. 그러면서 석방 후 첫 심경을 밝혔습니다. 30대 한인 이모 씨로만 밝혀졌는데요.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특히 영사관과 총영사관, 그리고 이제 총영사님, 그리고 총영사관의 직원분들, 이런 외교관 분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아직 이민 법원에 재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라면서도 앞으로 이민 재판을 성실히 잘 해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영주권 신청 중이거든요. 네. 이 씨는 지난 25일 이민법원의 그 보석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석방돼야 되는데 보석 허가가 나온 즉시 보석금을 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이민국의 행정적인 문제로, 미국이 참 이런 행정 미스, 행정 지연, 뭐 딜레이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뭐 DMB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기다리죠. 그래서 이민국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석금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하루 이상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날인 26일 오후에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석방 당시에 이분이 이제 이민구치소 밖으로 딱 나오니까, 왜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누군가가 수감되어 있다가 탁 나오면 철문이 탁 닫히면서 그 앞에 이제 관련자,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뭘 해야죠? 뭘 들고 와서 주죠? 먹이죠? 네. 하얀색 두부를 먹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분도. 이분이 무슨 뭐 죄를 져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니까 밖에 식구들, 뭐 친지들, 회사 관계자들이 쭉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이 나오니까 인근에 있는 한인 마켓에서 사온 두부를 막 주고 이분이 그 앞에서 막 두부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을 다 떠나보내고 317명이 잡혀갔는데 316명이 한국으로 갔고 본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한국인을 다 떠나보내고 나 홀로 여기 남겠다라는 걸 선택하기에는 정말로 힘든 결정이었다라면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이 씨는 앞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해서 이제 영주권 신청과 여러 가지를 다투게 됩니다. 사실 이 씨는 사실 체포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체포 당시 가족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었던 사람이고요. 또 체포 당시 실제로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곤욕을 치렀다라는 거. 아마 이제 이 씨는 나중에 영주권 다 받고 나면 아마 정부나 연방 이민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 뭐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를 올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10만 달러 내주는 건데 뭐 지금은 한 1,000달러인데 이거를 그냥 회사에서 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그래도 나한테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행해주는 프로바이드 해주는 그 회사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회사에서 낸 1,000불 비자 신청 수수료 그 제가 뭐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본인이 회사에다가 1,000불 뭐 도네이션이 됐지 뭐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그걸 커버하는 메이크업하는 그런 경우도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있긴 한데 이게 10만 달러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취업 한번 하겠다고 10만 달러씩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도 10만 불씩 이걸 직원 하나 뽑겠다고 이 직원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 하나 뽑겠다고 10만 불씩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그래? 그러면 고급 인재들 미국으로 가기 힘들지 우리나라로 오세요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뭐 한두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짧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캐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 전문 인력을 우리 캐나다로 유치하겠다라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지난 주말에 피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정부는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가 미국에 10만 불이야? 아, 그래? 그럼 우리 영국은 아예 신청 수수료 안 받겠어 라고 이제 안 받는 걸 지금 발의해서 지금 곧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스템이라 그러죠. 과학기술공학. 자, 스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학, 과학, 의학, 공학, 뭐, 이런 것에 스템에 해당된다면 수학, 과학, 공학, IT, 그리고 이제 플러스 IT,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는 비자를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당장 이걸 만들어서 다음 달부터 당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굉장히 발 빠르죠. 자, 그리고 독일입니다. 독일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독일과 유럽이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미국에게 뭐 우려스러운 그런 말을 했고 독일도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있는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한국 내 유치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삼겠다. 즉 미국이 H1B 비자 신청료를 10만 달러를 받겠다고 선언한 이 순간 이거를 우리 한국도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의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100%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뭐 아카데미 상도 타고 아주 그냥 그 영화제로 휩쓸었던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도 뭐 상 타는 건 알아서 타. 근데 미국에서 상영하려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그 마치 어린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이 미국에서 도둑질한 것처럼 우리는 빼앗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너무 지나치게 남 탓하는 좀 그런 그 경향이 좀 있고 사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도 헐리우드이 여러 가지를 사실은 진작 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너무 많이 들어요. 헐리우드에서 하려면. 그리고 이제 뭐 어디서 영화 촬영지 허가받기 너무 힘들고 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거기다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뭐 영화 배우들 돈 뭐 비싼 건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서 촬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 훨씬 싸답니다.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촬영하는 게 돈이 훨씬 덜 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1억 불 갖고 한 2달, 석 달 동안 찍을 걸 미국에서 찍으려면 1억 불 갖고 찍으려면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졸속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못 나오는 이래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미국의 영화 산업이 좀 쇠퇴한 면이 있죠. 뭐 남 탓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 내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사탕을 도둑 맞은 것 같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라면서 캘리포니아주를 직격했습니다. 헐리우드이 이제 LA, 캘리포니아였으니까. 그러면서 난 이 오래되고 끝나지 않는 영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늘 뭐든지 발표할 때 보면 뭔가 꽝 발표해보고 그럼 세부적인 걸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라는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 20% 찍었고 해외에서 한 80% 찍었으면 이거는 미국 거예요? 해외 거예요? 뭐 이런 기준점. 뭐 51대 49예요? 뭐 이런 기준점이 뭡니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100% 부과하겠다는 그 일정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하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겁니다. 미국의 영화 산업도. 네. 자, 미국의 국방부가 지금은 이제 전쟁부라고 하나요? 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공식 문서에 한 단계 낮춰서 표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실수였다, 오류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국방부 내부 임명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사성장군 누구 지금 현재 직책이 뭐고 쫙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입니다. 군인으로서는 사성장군이 최고위죠. 오성장군은 없습니다. 오성장군은 이제 국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니까 어찌 보면 이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 군인으로서는 사성장군이 맥시멈인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입니다. 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성장군이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의 그 임명록에 엊그저께 발표한 걸 보니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삼성장군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 오류냐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냐. 관측통들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서 실수인 것처럼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령부 측은 브런슨 장군의 계급 표기가 오류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그밖에 군 지휘부 구조조정을 의식한 의도적인 조치이다. 의도적인 실수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만간 공개될 새로운 국방 전략에는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군사력을 집중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경향을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는 태평양은 무슨 태평양? 우리 미국 본토 지키는 게 first 해서 미국 본토 위주로 새롭게 전략을 짜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좀 격화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저는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런 단순 실수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좀 의도적이라면 한국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도 이제 한국에서 좀 알고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동안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신경을 쓴 탓에 그러니까 군이 너무 정치적인 걸 신경 쓴 탓에 전투력이 약해졌다라고 막 쏘아붙였어요.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 막 고위 장성들한테. 그런데 이제 이 군 고위 장성들 막 30년, 35년씩 근무한 삼성장군, 사성장군이 볼 때는 내심 속으로는 기가 막힌 거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그냥 소령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군 경험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볼 땐 미천합니다. 뭐 10년도 안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말로는 못하는 거죠. 여하튼 그래도 뭐 장관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장관이 삼성 장군, 사성 장군 앞에 놓고 군이 너무 정치적인 거 신경 쓰는 바람에 전투력이 약해졌다. 우리는 이제 전투력 강화에 더욱 애써야 한다. 그래갖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 그 군 사성 장군 중에 한 20%는 좀
컷오프 될 거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는 와중에 잘라내는 과정에 이게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오히려 정부에서 발휘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거 플러스 알파 뭐냐 뭐 흑인 아니면 여성 이런 분들 위주로 좀 걸러내는 것이 아니냐 또는 평소에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좀 살리고 평소에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잘라내는 그런 그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걱정스러운 그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팩트는 국방부에도 이 장성들이 좀 여러 갈릴 것 같고 잘려나갈 것 같고 커다란 변화가 조만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언제든지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너무 급격한 변화 속에 군 어떤 그 지휘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나? 뭐 저는 그것만 걱정합니다. 뭐 딴 걸 떠나서 그래서 군대의 어떤 지휘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방에너지부가요. 에너지부 부서 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를 부서의 그 직원들한테 쫙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얘기기도 해요. 네.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그럼 어떤 단어가 있느냐. 기후변화, 또 녹색이라는 단어, 또 탈탄소라는 단어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연방에너지부가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방에너지부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피해야 할 단어 목록에 이런 표현들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추가로 지정됐다는 건 뭐냐? 그럼 그전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자, 에너지부의 그 대외 업무 과장 명의로 발송된 그 이 이메일 최근에 보낸 이 이메일 보면은 피해야 할 단어들의 최신 목록을 구성원들이 반드시 명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행정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들은 피하도록 꼼꼼히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탈탄소, 기후변화, 녹색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지 말라라고 이미 한 차례 미리 내려갔던 단어들은 뭐냐? 네, 그건 이거예요. 에너지 전환, 뭐 청정 에너지, 또 뭐 탈탄소, 세금 혜택 이거는 이제 저거죠. 전기차 살 경우에 세금 혜택 준다라는 것, 또 전기차 살 경우에 뭐 지원금 주고 보조금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어 중에 세금 혜택, 세금 크레딧,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로 사실 이 부분은 진작 하달이 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외부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내부, 그러니까 에너지부의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나누는 업무 그 대화, 업무 그 대화에도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한테만 안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쓰는 그 업무 용어에도 다 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자금 지원 신청서 보낼 때 당연히 빼야 된다. 우리 연방정부한테 자금 보내달라고 무슨 공문서가 올라왔는데 여기 갑자기 무슨 뭐 그린, 탈탄소, 뭐 녹색, 기후변화 이런 단어가 있으면 돈 안 내려보내. 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그 기조연설에서 유엔이 주도해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저지른 가장 추악한 사기극이다 라면서 이 뭐 탈탄소, 녹색, 기후변화를 거의 사기다라고까지 이제 평가절하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기라고 뭐 거의 욕하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에게도 뭐 우리가 아이들 뭐 다 키워봤습니다만 아이들 키울 때도 뭘 하지 말아라 라는 것보다는 반대로 기왕이면 이걸 해라 라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 넘어서 일어나지 마라. 뭐 늦잠 자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나자. 그러니까 do not 보다는 do가 훨씬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키운다라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얘기가 지배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요즘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뭘 하지 말아라라는 부정적인 얘기만 줄곧 듣고 자란 아이와 반대로 이왕이면 이걸 해라, 뭘 해라 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평소에 듣고 자란 아이는 추후에 어른이 돼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